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,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네, 어떤 것들인가요? 첫째는 플랫폼이랑 암호화폐 결합, 이게 생각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. 둘째는 글로벌 자금이 특정 섹터로 꽤 몰리고 있다는 점. 아, 특정 섹터요? 네. 그리고 마지막은 노동이나 통상 이슈 같은 게 금융시장에 어떤 압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건데요. 네,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. 오늘 다룰 구체적인 사안들도 흥미롭던데요. 맞아요. 네이버랑 두나무, 빅딜 논의부터 해서 미국에선 또 도지코인 ETF가 나왔다고 하고요. 그렇죠. 크립토 쪽도 변화가 빠르죠. 그리고 K뷰티 쪽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는 소식, 또 국내에서는 은행 파업 문제, 복잡한 한미 통상 협상, 그리고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움직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. 네, 이 사안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디지털 금융의 미래, 투자 트렌드, 거시경제 정책, 이런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바로 그 플랫폼 결제와 암호화폐 만남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, 그러니까 업비트 운용사죠. 포괄적 주식 교환 논의라니, 와,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? 네, 그렇죠.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그 배경에는 이제 네이버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연 80조 원 규모 네이버페이 결제망에 붙이려는 그런 구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. 80조요? 와, 이게 진짜 되면 결제시장 판도가 뭐랄까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? 그렇죠. 네이버 입장에선 그 막대한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또 국경 간 결제나 소액 송금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도 잡을 수 있고요. 플랫폼 안에선 거의 준화폐 같은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아, 정말 매력적인 그림이네요. 근데 이게 마냥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게 쉬운 길은 아니죠. 일단 금융당국, 특히 자금 세탁 방지를 보는 FIU, 금융정보분석원이죠. 여기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큰 산이고요. 아, FIU 승인. 이게 과거 다른 M&A 때도 좀 발목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거고요. 또 이게 기존 주주들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, 국회 논의는 어떻게 될지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. 생각보다 복잡한 방정식이에요. 그렇군요. 암호화폐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쪽 상황도 좀 볼까요?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ETF, 도제이라는 게 상장돼서 초기 거래도 꽤 활발했다면서요. 네, 그 미국 CNC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ETF 승인 기준을 조금 정비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. 덕분에 투자자들이 일반 증권 계좌로도 암호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.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데,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? 아, 당연히 있죠. 이게 ETF 구조가 중요한데요. 실제 코인을 사서 담는 현물 기반이냐, 아니면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추적 오차라든지 운용 비용 같은 데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아, 그냥 ETF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투자 전에 어떤 구조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. 앞으로 솔라나나 XRP 같은 걸 묶은 멀티코인 ETF 출시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디지털 자산 쪽으로도 자금이 흐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자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네요.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코스맥스 지분을 늘려서 3대 주주가 됐다. 네,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APR, 그 메디큐브로 유명한 회사죠. 여기 지분을 다시 5%대로 확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. 왜 이렇게 갑자기 K뷰티에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?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K뷰티 기업들 해외 수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잖아요. 거기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성수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적이 눈에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특히 이렇게 실적이 가시적이고 글로벌 유통망까지 갖춘 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거죠. 다만 이제 지분율 5% 넘어가면 그 소위 5%룰 있잖아요. 아, 경영 참여 가능성 말씀이시죠? 네, 의결권 행사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생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. 고평가 논란 속에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예민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. 네, 그런 점도 고려해야겠군요. 자, 이번에는 시장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, 노동이랑 통상 이슈 좀 보죠. 국내 은행권 노조가 주 4.5일제랑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어요. 네, 이게 지금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고 지점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인력 운용이나 비용 통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런 파업 압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? 결국에는 업무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,
RPA나 AI 도입을 더 서두르게 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여야 하니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겠죠. 그렇군요. 대외적인 압력도 만만치 않은데요. 한미 간 통상 협상, 이게 계속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. 네, 그 관세 인하 25%에서 15%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3,500억 달러 티자 패키지. 이게로 현금이어야 하냐, 대출이나 보증도 되냐, 이걸 또 통화 스와프랑 연계하냐 마냐, 계속 이견이 있는 거죠. 바로 그 불확실성이 요즘 원화 약세나 시장 변동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관련 기업들은 환율이나 관세 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해지 전략이 더 중요해졌고요.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수급이나 수입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마지막으로 미국이랑 아르헨티나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추진 소식인데요. 미 재무부가 직접 나섰고 국채 매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. 이건 단순히 아르헨티나를 돕는 걸까요? 표면적으로는 경제개혁 중인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를 지원하는 모양새죠.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역시 미국의 지정학적 또 금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영향력 확대요. 네, 이게 단기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. 오히려 미국이 특정 신흥국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앞으로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.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살펴본 내용들 정리해보면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떠오르네요. 결제의 재정의, 자금의 재배치, 그리고 정책의 변수화. 네, 아주 적절한 요약 같습니다. 상상 이슈는 예측 어려운 정책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힘을 보여줬고요.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플랫폼 기업이 금융 영역을 넘나들고 새로운 투자 자산은 계속 등장하고 또 거시경제 변수들은 끊임없이 시장을 흔들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시대에 기업이나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할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오늘 얘기 나눈 각 사안들이 앞으로 환율이나 기업 마진, 소비 채널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각자의 전략을 세우시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